은행집 귀신에게 혼난 후 판소라제는 택시를 잡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며칠째 부두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으나 선원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보수는 시원찮았으나 술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을 것 같다. 앞뒤 가르지 않고 선뜻 술도가 배달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예전 일본시대 기생집으로 이름께나 날렸던 동강동의 적산옥으로 술 배달을 가게 되었다. 그동안 자네를 쭉 지켜봤는데 참 성실하더군.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생각은 없나? 보다시피 우리 내가 이 식당을 꾸려가려니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구하려던 참이었는데 이게 웬 떡인가 싶었지만 이런 거리에 이 거리는 단술하자다. 술도 사장님도 지한테 잘해주는데 이 사람아, 내 그 술도가 사장 성질 잘한다. 노부부의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 굴러들어온 호박을 박살내겠다 싶어 판술하자는 낼름 약속했다. 몇 가지 되지 않은 옷가지를 보따리에 싸들고 당장 노부부의 적산옥으로 옮겨왔다. 노부부는 아래층에서 기거하고 판술아재는 기생집이었을 때 기생들이 사용했다는 2층 방을 내주었다. 술도가 허름한 창고에 비하면 대굴 같은 방이었다. 배를 타게 될 날까지만 있겠다는 다짐을 받고 판술아재는 노부부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다. 노부부가 저녁을 먹다 말고 이상한 것을 물었다. 이 집이 오래되어 가끔 나무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들어봤나? 아닙니다. 쓰러지면 저는 사는 게 체질이라 그런 소리 못 들으십니다. 노부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소리가 나거든 신경 쓰지 말게. 우리 집에 일하던 아이들이 그 나무 소리에 놀라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지만 자네는 그런 소리 못 들었다니 다행일세. 집이 오래되어도 무너질 걱정은 없다고. 일본 사람들이 워낙 좋은 옥재를 써서 튼튼하기는 족산옥 중 최고라고. 노부인의 말에 판술아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나무가 우는 소리는 몇 번 들으십니다. 걱정 마이소. 노부부는 안도하는 눈빛으로 판술아재에게 큰 사발 막걸리를 건넸다. 매일매일 판술아재는 식당의 모든 일들을 익혀나가고 노부부는 판술아재를 끔찍하게 대했다. 그러니까 판술아재가 적산옥으로 옮겨온 지 꼭 49일째 되는 날 밤이었다. 적적할 때 들으라고 노부부가 사준 라디오가 갑자기 지직거렸다. 안테나가 잘못되었나 싶어 창문을 열고 높이 매달아둔 안테나를 쳐다봤다. 안테나는 견고하게 매달려 있었다. 창문을 닫으려는 그 순간이었다. 작은 정원의 석등 뒤로 무엇인가 숨는 듯한 흰 물체가 눈에 띄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큰 기침했지만 석등 뒤에 숨은 흰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노부부가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정원으로 내려간 판술아재는 석등을 살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부쩍 뛰어 담을 넘어갔을 뿐 석등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2층으로 다시 돌아온 판술아재는 이미 연속극이 끝나버린 시간이라 라디오를 끄고 잠을 청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이었다. 계단을 올라올 때 나는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길을 세우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아마 좀 전에 석등으로 갔다 올 때 노부부가 깨어나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다봤다. 그러나 어느 틈에 노부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계단 소리도 그치고 사방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또 계단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서려던 판술아재는 언젠가 노부부가 말했던 나무 우는 소리가 저런 거였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금세 잠이 들었다. 한 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판술아재는 잠길에 가슴이 답답해서 이리저리 자세를 바꿨다. 그러나 가슴을 조여오는 압박감은 그 강도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다시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몸을 비틀면 비틀수록 여자의 얼굴은 입속으로 빨려 들어올 때 더 가까워지기만 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판술아재는 당황했다.
한때 씨름으로 황소도 타왔던 판소라제가 한낱 여자에게 눌림을 당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힘을 썼다. 그러나 사지는 묶인 듯 꼼짝을 하지 않았다. 이러다 죽겠다 싶은 판소라제는 아랫배에 힘을 모으며 침착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문득 해인사백년하면서 기아보수공사 하던 때가 떠올랐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에만 전념하는 판소라제에게 암자 스님은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따뜻했다. 공사가 끝나는 날 공양을 마치고 암자 앞의 바위에서 내뿜는 물 한 바가지를 떠주며 스님이 말했다.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건 처음 보지. 신기한데 이 물은 윗대 스님이 도깨비와 싸워서 얻은 바위야. 예? 스님이 도깨비와 싸웠다고 해? 그렇지. 어느 날 밤 스님이 암자로 오르는데 길가에 큰 대나무 빗자루가 누워있더란 거야. 이상하게 여긴 스님이 빗자루를 길 옆의 나무에 기대 놓았지. 그래서요.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판소라제가 스님 앞으로 바짝 다가 앉았다. 그랬더니 빗자루가 돌연 도깨비로 변하더라는 거야. 빗자루가 예? 어른 주무시는데 감히 어떤 놈이 건드리는 거야? 라고 호통치며 도깨비가 하는 말이 나와 씨름 한판 하자. 내가 이기면 스님이 입고 있는 장삼을 벗어주고 내가 지면 물이 나오는 바위를 주겠다 이러는 거야. 아이고야. 판소라제가 침을 꼴까닥 삼켰다. 스님은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시 암자에서 물을 길어오려면 한참 산을 타야 했는데 도깨비의 제안을 듣고 스님은 옳다구나 생각했지. 판소라제가 안 한 척했다. 도깨비는 위로 보면 끝도 없이 커지고 내려다 보면 주먹만하게 작아진다 하던데 예? 스님이 빙그레 웃었다. 도깨비에 대해 잘 아는구나. 그런데 이 도깨비는 달랐지. 아무리 내려다 봐도 위를 봐도 도깨비는 커지거나 작아지질 않는 거야. 아이고 그랬어요. 우리 스님은 큰일 났다 싶었지만 책에서 도깨비 문헌을 본 적이 있던 분이었어. 그랬어요. 그럼 참 남자 도깨비는 왼다리, 여자 도깨비는 오른다리, 도깨비는 뭐든지 거꾸로거든. 위급한 상황에 처한 판소라제는 문득 백년암 스님의 말을 떠올리고 자신을 올라타고 있는 여자를 떼내기 위해 자신의 왼발로 여자의 오른다리를 찾았다. 판소라제를 내리누르고 있는 여자는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고 있었는지 치맛단에 걸려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판소라제는 이런 위기를 수없이 겪어본 사람이라 침착하게 계속 여자의 오른다리를 찾았다. 판소라제는 여자의 오른다리에 자신의 왼쪽 발목을 집어넣고 씨름판에서 상대를 맺히듯 힘껏 떠넘겼다. 그토록 완강했던 여자가 맥없이 다듬이 방에 나가 떨어졌다. 때를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선 판소라제가 전등을 켰다. 그러나 다듬이 방엔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도 닫혀있고 방문도 그대로 닫혀있었다. 판소라제는 다리가 풀려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밤을 꼬박 지샌 판소라제는 보따리를 꾸렸다. 보따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판소라제 앞에 노부인이 나타났다. 왜? 어디 가려고? 갑자기 마주친 노부인 앞에서 판소라제는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아닙니다. 이게 너무 들어봐서 좀 빨라 보여. 노부인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리 줘요. 사내가 손수 빨면 써나. 내가 빨아줄 테니 올라가서 쉬어요. 어쩔 수 없이 판소라제는 다시 2층으로 되돌아왔다. 판소라제는 노부인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친절한 노부부와 대결 같은 2층방을 떠나서 당장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판소라제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러나 어젯밤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싸늘했다. 만약 또 밤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 생각 저 생각하던 중 문득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판수라제가 발견한 것은 다듬이 방의 구석 모서리에 끼어있는 빨간 천조각이 손톱만한 작은 천조각을 간신히 꺼내 펼쳤다. 기생들이 가슴에 차던 전대를 묶는 리본이었다. 예리한 칼날에 잘린 절반 정도만 남아있었는데 그 리본에 검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삼후 삼만 삼을. 한참 동안 고민했지만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글씨였다. 여기에 숫자가 적힌 거 무슨 약정서 같은데 이게 뭐고? 판수라제는 그 붉은 천을 조그맣게 접어 보따리 속에 감췄다. 기회 봐서 감정사에게 물어보면 큰 횡재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왔다. 덜커덕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또 들릴까 길을 겨누듯 세웠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젯밤 자신을 덮쳤던 여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잠을 설친 판수라지의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체중도 바짝 줄었다. 다행히 노부부가 죽을 쓰며 판수라제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인데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49일이 흘렀다. 판수라제의 기력도 차츰 회복되었다. 49일째 되는 날 밤, 계단 소리가 다시 들렸다. 막 잠이 들리던 판수라제는 오금이 저렸으나 계단 소리의 정체를 알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깊은 잠을 자는 척했다. 실눈을 뜨고 계단 소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 흰 그림자가 방 안으로 연기처럼 들어왔다. 판수라제는 침을 꿀떡 삼키고 흰 그림자를 지켜봤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산발한 여자로 변하더니 금세 용모 반듯한 여자로 바뀌었다. 잠든 판수라제의 가슴에 구렁이처럼 기어 올라왔다. 판수라제는 있는 힘껏 여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그러나 손뚜껑만한 손으로 여자의 가슴을 분명히 움켜쥐었는데 여자는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판수라제는 곧바로 여자가 연기처럼 사라진 방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다봤다. 여자가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고 있었다. 판수라제도 뒤따랐다. 여자가 정원의 작은 연못 건너편에서 멈췄다. 재빠르게 여자를 뒤쫓아간 판수라제는 기절할 듯 놀랐다. 방금 서 있던 여자는 없고 수면에 여자의 그림자만 거꾸로 반사되어 있었다. 간담 크기로 소문난 판수라제였지만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봤지만 수면에 비친 여자는 연못 앞에 서 있지 않았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여자의 정치를 풀 수 없다고 판단한 판수라제는 여자의 그림자가 있는 반대편 연못으로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다가갔다. 판수라제가 도착하기 전 수면의 그림자는 석등을 지나 큰 소나무 쪽으로 이동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판수라제는 뛰어가 여자를 덮쳤다. 소나기에 여자가 잡혔다. 왜 그러는가? 판수라제의 소나기에 가슴을 잡힌 노부부가 태연하게 판수라제를 쳐다봤다. 있을 수 없는 일에 번쩍 정신이 든 판수라제는 여자를 잡았던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다. 판수라제의 손에 잡혀있는 것은 노부인이었다. 노부부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왜 이러는가? 우리 내외가 뭐 하나 잘못해준 것이 있는가? 황당하고 죄송해서 판수라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게 아이고야. 어찌된 셈인지 방금 뒤쫓던 여자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다. 노부부는 천하게 판수라제를 내려다봤다. 요즘 자네가 일에 너무 지친 것 같아. 내일은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주려고 했는데. 노부인이 말했다. 그러고 말고요. 이 청년이 우리 집에 온 뒤 우리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보답해야지요. 하해 같은 노부부의 언덕에 판수라제는 머리를 조아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헛것에 씌워진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어르신, 여기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용사에서. 노부부의 발목까지 머리를 숙여 또 한 번 머리를 조아렸다. 그 순간 판수라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다. 바로 눈앞에서 본 노부부의 발에 발목이 없었던 것이다.
어둠 때문일지 몰라 숙인 머리를 들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역시 노부부의 발목은 없었다. 왜 그러는가? 노부부가 판수라지를 일으키려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다. 마치 얼음 덩어리가 겨드랑이로 들어오는 느낌의 판수라지는 혼비백산에서 비명을 질렀다. 으아! 노부부가 등 뒤에서 애타게 불렀지만 판수라지는 적산옥을 벗어나 무작정 신장로를 향해 뛰었다. 누군가 어깨를 탁 쳤다. 어디 가는가 이 밤중에? 판수라제를 막아선 술도가 사장이 판수라제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 사람 보게 정신 나간 사람 같군. 판수라제의 얼굴을 감싸고 술도가 사장이 물었다. 정신 차리게. 무엇에 그리 놀랐는가? 술도가 사장이 인근의 풀밭에 판수라제를 눕히고 주물렀다. 가지고 있던 막걸리도 병째 먹였다.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이 돌아온 판수라제에게 술도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한참 자네를 찾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가? 판수라제가 더듬더듬 말했다. 저 적산옥. 뭐라고? 적산옥이냐? 술도가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다. 석 달 아래나 그 적산옥에 있었단 말인가? 머리를 푹 숙이고 판수라제가 대답했다. 벌써 그렇게 되십니까? 술도가 사장은 긴 한숨을 내뱉고 마침 술안주로 가지고 있던 소금을 판수라제에게 뿌린 후 적산옥을 가리켰다. 다시는 저 집에 들어가지 마라. 저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다. 지금까지 몇 사람이 죽어나왔는지 모른다. 예? 술도가 사장이 그 집의 유래에 대해 얘기했다. 일제시대 때 요직의 출입이 잦은 기생집으로 유명했지만 요미요 히바리라는 기생은 군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히바리를 꼬드리기 위해 적산옥에 매일 들르다시피 한 대자 히타마모토가 석 달 만에 돈 3만 엔을 주고 세 번째 첩으로 맞아들인다는 혈서를 붉은 천에 써주고 히바리와 동침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 밤 부산으로 전출온 히바리의 일본 약혼자 중자가 적산옥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우다 결국 중자는 대금으로 대자와 히바리를 빼게 되었다. 그날 이후 어찌된 셈인지 적산옥의 기생은 하나 둘 죽거나 사방으로 흩어지고 몇 달 안가 적산옥은 문을 닫았다. 그뿐만 아니었다. 적산옥에 거주하면 어김없이 주인은 야릇한 사고로 죽었다. 해방이 된 지금도 그 집을 사들였다 기쁨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어 지금은 그 적산옥이 폐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면 아재가 귀신하고 석 달이나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마루 끝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있던 돌출이가 묻자 대바다 무한댁이 말했다. 야가 무슨 소리 하는 기야? 그의 사실이면 참말로 아주 큰일 쳐버렸는데. 시라가지매가 곱지 않은 눈총을 쏘며 기어들었다. 이런 무슨 일이고? 판술아재가 보통 사람이가? 귀신도 판술아재는 못 잡아간다. 판술아재는 수염도 없는 턱을 쓰다듬으며 사랑마루 여자들의 티격태격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때 우리 옆집 누나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런데 그 빨간 헝겊은 어찌 되십니까? 그게 뭐라예? 판술아재가 턱에서 손을 떼며 대답했다. 아, 고기 말이다. 나한테는 참 묘약이었지. 뭐시라고요? 묘약이라 그랬습니까? 하모, 그게 무엇이냐면 일본 여자들이 기모노 입을 때 허리에 차는 전대를 묶는 천인데 알고 본게 그게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 판술아재가 거드름을 피웠다. 그 전대천을 산 사장이 말하기를 그 천에 쓰여있던 사무, 삼만, 사물이라는 글귀는
세 번째 부인으로 맡기 위해 3만 양을 3개월 안에 반드시 갚는다. 뭐 이런 뜻이라 하대.